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이라는 정몽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던 분이죠. 이분의 자서전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제가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경제 쪽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 책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본 어떤 자서전 중에서 손꼽히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축구, 피파 관련 일도 하셨죠.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하신 업적들이 올림픽을 유치한, 88 올림픽을 유치한 일, 그다음에 뭐 아주 위대한 어떤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막 눈물 쏟으면서 축구 이야기, 올림픽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제 이야기, 부동산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다 담겨 있고요. 통일에 대한 생각, 현대가 하면 통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더 대박이 있어요. 이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이거 알라딘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앞에 이렇게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몽준이라는 사인인데 전 처음에 책에 그냥 박혀 나온 건가 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게 정몽준 씨 사인이 맞더라고요. 더 대박은 이 밑에 김영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2011년 10월 2일이라고 써있는데 이분이 배우자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냥 누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책 같은데 이 부부의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김영명이랑 이 이름의 사인이 그럼 이 사모님이 한 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찾아냈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대박. 내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보세요. 이거 김영명 해서 이 숫자 쓰는 방식과 김자 쓰는 방식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필체가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2011년도 10월에 이 책이 나온 지가 이제 2011년도 9월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사인을 해서 누군가에 선물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책을 중고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저는 저자의 친필 사인을 갖게 된 거죠. 이거 알라딘 중고로 샀어요. 여기 보세요. 뒤에 5,600원. 아무래도 친필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에게 현대 직원은 자식이었다. 광화문에 8층 사옥이 생긴 뒤에도 어머니는 꼭대기층에 있는 식당에 나가 직원들 밥을 챙기셨다. 현대 초기 임원들은 어머니를 기꺼이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어머니는 평생 화장을 하시지 않았다. 매일 가는 시장인데도 가게 아주머니들은 어머니가 현대 사모님인 줄 몰랐다. 손님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고 사모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정도였대요. 어머니는 그 흔한 패물도 지니시지 않았다. 정말 검소하기로 유명하시죠. 어머니는 당시 많은 여자들이 그랬듯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집을 오셨다. 그러나 넷째 숙모부터는 대학을 다니셨고 다섯째 숙모는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는 등 시대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다. 별다른 취미도 없이 평생 식구와 친척들 뒷바라지만 하신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가뜩이나 말씀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어머니의 병은 외로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을까. 자, 이 어머니가 병세가 자꾸 악화돼서 나이가 드셨을 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병명도 모르는 통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가 어머니를 보더니 이 병은 원인을 모를 뿐 아니라 치유된 사례가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회사나 자식에 대한 문제도 그걸 몰랐대요. 왜냐면 병실에 그냥 갇혀 있다가 집에 못 돌아오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평소 기분이 어떤지 내색한 일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은 그런 분이죠. 슬픔, 분노,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올 수 있어요. 어쩌면 병명도 모르는 통증은
정말 많이 고생한 것들을 감정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 이제 가장 백미는 많은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 사진도 있고요. 뭐 연애할 때 사진, 결혼 사진, 뭐 기타 등등 사진이 정말 많아요. 뭐 아이 어렸을 때 사진.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좀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 생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나온 미국 웰슬리 대학은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졸업한 곳이라고 해요. 2002년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 아내 덕을 톡톡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잘하는 데다 사교성이 좋아서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친목을 쌓았다고 해요. 한 표가 아쉬운 판에 아내의 따뜻한 외교력은 큰 힘이 되었다. 이 아내분의 아버지가 외교관이고 농구선수 출신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정부에서 그 올림픽 88 올림픽을 맡았대요. 이렇게 맡겼대요. 잠깐만요. 이 아버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정주영 회장님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나를 망신 주자는 거지. 올림픽을 정말 유치해오라고 뽑은 게 아니야. 망신을 당해도 정주영 네가 당하라는 게 정부 속셈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좀 도와줘야겠다. 독일말 잘하는 거 아꼈다 무엇에 쓰겠느냐? 나랑 같이 독일로 가자. 다들 안 된다고만 하는데 망하게 계획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계획하면 흥하는 법이다. 기왕 맘먹은 거 유치를 못하는 게 바보지. 유치만 한다면 얼마든지 손해 안 나게 치러낼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 맡겨진 일이었지만 이렇게 되게 하면 된다라고. 이 긍정 마인드 정말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유치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부 인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다. 약소 국가인데다 독재 정치니 군사 정치니 하는 말들로 해외 언론에 오르내리던 나라가 한국이었다. 게다가 분단 국가이기도 하죠. 유치다는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른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갯벌 사진 한 장으로 조선소를 지을 자금을 받아냈을 때처럼 인지도가 전혀 없는 서울의 미래를 걸고 각국 위원들에게 호소를 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은 가난한 현재가 아니라 풍요한 미래였고 전쟁과 독재의 나라 한국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꼽히는 대한민국이었다. 그래서 우울한 것이 끝났고 우리는 풍요롭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요. 150개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했고 상영될 홍보 영상에 무척 공을 들였대요. 스크린 가득 펼쳐진 서울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전쟁, 독재, 가난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대부분의 IOC 위원들에게 충격이었대요. 또 우리나라 서울이 또 아름답잖아요. 또 잘 찍으면은 63빌딩도 있고 한강도 있고 다들 놀랬대요. 정말 서울이란 말이요? 도쿄나 LA와 다를 게 없지 않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다. 그때 러시아 IOC 위원이 일본에 200억 달러 차관을 신청한 나라가 어떻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 나고야랑 서울이 투표를 이제 둘이 마지막으로 했대요. 세울 52, 나고야 27. 이게 뭔 소린가? 내 귀를 의심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회의장 가득 논란, 함성이 터졌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많은 표로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죠. 이때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밀어붙이면서 끝내 해내는 승부사였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 애국지사였다. 와, 정주영 회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된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조선소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될 때 너무 힘들었대요. 이분이 그런 선박수주하고 할 때요. 입찰이 처음인 나는 도대체 무얼 믿고 무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몰라 애 같았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입찰에서 2등은 꼴등이다 라는 아버지 말씀뿐이었다.
입찰은 한 명만 되니까 2등이든 꼴등이든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따내라. 뭐 이런 의도였을 수도 있겠죠. 이 회사에서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대박. 현대에서 짓는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을 한 거죠. 너도 나도 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금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98%에 이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게 교육 환경이었대요. 내가 이사장으로 있던 회사 근처에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3곳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래서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회사 앞에 울산과학대학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주거와 교육을 울산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그런 학군이 있잖아요. 김태희도 울산에서 학교를 나왔고 대단한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정치인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 곤고한 입장이 된 몽원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시 몽원형을 이용했던 사람들로부터는 고맙다거나 안 됐다거나 하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신문을 읽는 정주영 회장님, 아버지의 습관은 평생 이어졌는데 가족이 모여 함께 아침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날 신문에 실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그렇게 돼서 세상 돌아간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세요.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 가슴 뛰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953년에 일본과 최종 예선전을 치르게 됐었대요. 스위스 월드컵을 앞두고요. 규정상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두 게임 모두 일본에서 치르게 됐대요. 53년에 종전된 한국 전쟁으로 나라가 온통 파괴되어 경기장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일본을 싫어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은 탓이었다. 할 수 없이 우리 선수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워낙 가난했던 터라 대표팀의 달러 사용도 대통령에게 직접 허락받을 정도였는데 이 대통령은 결재를 하면서 경기에 지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현해탄에 빠져 죽어라 했다. 나 여기서 완전 빵 터졌어요. 왜냐면 전쟁을 치르고 정신없는 와중에 타국에 가서 경기를 치르는데 지면은 돌아올 생각 말고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결국 우리 팀은 첫 경기에서 5대1로 이기고 두 번째 경기는 2대2로 비겨가지고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대요. 스위스 월드컵 때도 경비를 아낀다고 뒤늦게 출발해서 3일 동안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와 첫 경기 10시간 전에 겨우 현지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탄 데다 피로도 풀지 못한 우리 선수들은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헝가리에게 9대0으로 졌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빵 터져요. 가난한 나라였어. 이렇게 우리가. 그죠? 우리 부모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만 해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을 한 페이지만 네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 아이 이름 from 동률 해가지고 동률아 여기만 한번 읽어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면 어린 아이니까 힘들잖아요. 제가 이 책은 뭐 읽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요걸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지성 선수는요, 작은 체격과 평발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다 1999년 허정무 감독에 의해 2000 시드니 올림픽 팀에 발탁되었는데 허 감독은 평발을 뽑았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대요. 박 선수는 평발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목받지 못해도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잘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많이 심어주고 싶었어요. 히딩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003년에 히딩크 재단을 설립하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매년 히딩크 드림필드라고 불리는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몰랐던 사실이죠.
당초 10개 월드컵 개최 도시에 건설하려고 한 히딩크 드림필드는 수원, 전주, 울산 등 월드컵 개최 도시뿐만 아니라 포항, 충주에도 건설되어 현재 5곳에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한두 개씩 지속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실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진짜 영광이죠. 히딩크가 최고의 스타가 됐던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한동안 한국 꿈을 꾸었대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에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가구와 기념품 그림으로 장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자, 집 없는 서민의 서러움과 시장 원리를 모르는 관료들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전월세 가격이 불안하게 짝이 없다. 2011년도에도 그랬죠.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승률을 법으로 제한하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상에 8년 전에도 있었네요. 당장 폭등하는 전월세로 시름에 빠져있는 서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임대료 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혜택을 받는 세입자는 득을 볼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데 장벽이 되어 아예 새 집을 못 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자,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너무 안 오르면은 집주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세금도 막 걷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월세가 내려가고 이렇게 될 텐데 임대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새 집을 얻기 힘들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를 못하게 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세입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집주인이 많아야지 유리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집주인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해버리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그래도 하셨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지 정책의 핵심은 사다리, 학습복지라고 합니다. 학습의 복지, 일자리, 근로복지, 울타리는 돌봄복지이다. 사다리는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공부를 해서요. 일자리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울타리는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바람직하죠. 이런 게 정말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마지막 장에는 역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쌀이 아니라 자유다. 자유가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부분에 저도 완전 공감을 합니다. 1988년에 서독의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나 바로 다음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우리의 통일도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모르기에 치열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생을 배웠고 피파에서 세상을 배웠다라고 우리나라 역사,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정몽준의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잘 읽어보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